네,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여야 반응 듣고 오시죠.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후일담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많은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네, 예정에 없던 급하게 공지된 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팩트시트 브리핑을 했는데 빨리 합의 못하면 무능한 거다. 이런 압박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를 했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기억이 날 정도니까 아무래도 내부에 야당 측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 팩트시트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이 결과를 브리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었던 협상이 점점 협상 분위기가 나아지고 조금 더 순조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 분위기를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다.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시트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셨기 때문에 직접 등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불안하셨던 처음의 이유는 8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때 합의문이 왜 안 나오느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 내가 이걸 왜 사인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합의는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에이펙을 마치 마지막 기간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것은 정부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이펙 기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팩트시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럼 이번에는 나오는 것이냐. 처음에 정부에서요. 한 2, 3일 정도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SCM 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주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결국 한 16일 정도가 지나고 오늘에서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백지시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서에서 해야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 실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다 전제가 돼 있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민들께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나온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외통위 발언 들어보시죠. 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일단 세부 사항은 더 양측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거를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논의됐다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조차 안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팩트시트 자체에는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위성락 실장 주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어떻게 정리된 거죠?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거는요. 최종적인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게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모습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 협상의 룸을 계속 뺏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장소가 그 문서상에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무엇이냐?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지금 잠수함을 건조하는 여건이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해양, 어떤 강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잠수함이나 선박들을 빨리 건조하고 내지는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해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자세일 겁니다. 이렇게 협상이 망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상이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많이 부대껴 왔다면서 현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키운 면도 있는데 퇴임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소포기 정말 후회 없으실까요? 이번에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퇴임사를 못 받았는데 오늘 비공개 퇴임식에서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며 내부적으로 전해진 검사들의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었는데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다.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전했는데요. 전 정권이 기소해놓은 게 전부 현 정권의 문제가 되니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야인이었으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천자 분량의 입장문
노만석 대행이 비공개 퇴임식에서 어떤 말을 꺼낼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외압 여부에 대한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만석 대행은요. 검찰 모두가 그래요. 좀 약간 그 조직의 운명이라든가 조직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그동안 많아왔던 게 검찰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총장 대행으로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 조직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가서도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하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자신들의 힘이 그 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윗선의 요구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 이 요구 아니에요? 이 요구를 어쨌든 항소를 하겠다는 데 대한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지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봐 달라는 것은 항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항소 포기도 생각해 달라는 의미일 거긴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재량에 맡겼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인이니까 묻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참 많은 말을 기자들한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권과 검찰 방향이 같았다면 무난했을 텐데 역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다. 이제 와서 외압 얘기하는 건 우스운 얘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윗선의 요구는 있었지만 내가 받아들였으니 외압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적어도 법무부 측에서는 외압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맞았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진수 차관 입장에서는 그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을 전달한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뭐 3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만 모두가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추측성으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런 것들과의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건 법무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까지 결국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당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산하의 비서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대장동, 공직선거법 이런 변호인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지켜보지도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고가 나왔을 때 본인은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2, 3일 정도 뒤에 판결문을 그냥 한번 훑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400여 차례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이런 표현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판결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식의 수사지휘권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며 검사 파면을 쉽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늘 대장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법이 이제 통과될 때까지의 그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 해임,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검찰청을 이제 뭐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아예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검찰을 완전히 그 내년 10월까지도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겠다고 하는 여러 법안들을 지금 앞으로 줄줄이 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에 분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잡한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타이밍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약한 사안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소 포기도 저는 지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다면 검사가 꼭 사법에 속하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특혜적인 검사의 위치는 조금 해소하는 방향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대장동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좋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기보단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그러니까 우려하고 지금 있습니다. 검찰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타이밍상 좋지는 않다라고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장동으로 직접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의 사표만 수리하는 건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이 혼자서 이것을 처리한 것인가. 지금 이야기 나온 것도 이미 적어도 법무부 쪽에서는 본인과 의견이 달랐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외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려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역시도 항소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퇴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멈춰달라라는 것을 말하자면 일성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항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항소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윗선에서도 나름대로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인 판단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면서 항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민주당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좀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식의 절차,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이 검사들이 파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통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파면까지 갔을 때 해당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적어도 줄 세우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강 잡기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이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 자체보다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됐을 당시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에 극우에서 못 벗어난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그냥 좀 센 척해 보려고, 말은 좀 세게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 용납되지 않고, 한때는 제가 이분 생각보다 멀쩡하다. 이분이 만일에 이렇게 운동장 넓게 쓰고 나오면 민주당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긴장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말 취소해요. 그 말 취소하고, 이분 생각보다 이상해요. 박용진 의원께서 사람은 좀 길게 봐야지. 그 부분에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또 해명한 게, 그러면 한교안에 그런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그럼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모든 이제 야권의 이제 전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또 검찰 사법 계획이라 미명하에 네, 법원을 네. 갖다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에 대한 비판을 밖에 나가서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것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당내에서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결국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을 임명한 것은 결국 민주당 측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을 당대표가 썼을 때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강성의 이미지들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혐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들이 부적절했다라는 혐의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오늘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는 모습들 혹은 답보하거나 퇴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 조금 더 섬세한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은 그냥 야당이 힘을 모으자는 뜻이었지만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의 극우적인 이미지와 결합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실과 49개 정보기관이 꾸리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조사 방식을 두고 야당은 공직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털겠다는 거냐 공산당식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페이스북 내용 보여주시죠. 네, 퇴근 후 밤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새벽 1시 1분에 해제된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관은 트럼프를 주고 왕노릇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수사권이 없는 이 감사관이 이 법원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하고요.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또는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검찰 대법원 대법 대검찰청의 검찰청장 직무대행에 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야당은 휴대전화 검열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고 디지털 장비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다 이렇게 문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 이야기를 한 거는 큰 저는 뭐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휴대폰은요 형사 사건에 불려가도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 내지는 뭐 그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감정적 정서적으로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매를 좀 번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식은 이런 식이면은 전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불법 계엄이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좀 아까 뭐 장동혁 의원 뭐 비판을 많이 안 하시던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저걸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해소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국민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또 저는 집권 여당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저렇게 뭐 어떤 제보를 받고 싶다면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익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쪽에 그 한정해서 저런 것을 만들고 저런 TF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제도와 법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과거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 이 발언을 했던 거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정부가 공무원들 휴대전화 다 검열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공직사회는 굉장히 술렁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7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 기관에 한 10여 명 정도씩 팀을 만들어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라는 것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북한의 5호 담당 관제 있잖아요. 서로 검열하고 서로를 제보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회사 내에서 이렇게 서로가 나를 제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미 군에서는 제보가 속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은 이미 인사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기관 각자에서 이 제보가 들어온 것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줄 세우기, 충성 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뭐 휴대폰, PC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전에 6개월, 이후에 4개월을 보겠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직위 해제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셨고 아직도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본인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총리를 중심으로 한 TF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역풍이 올 수밖에 없고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과정, 실효성과 부작용이 모두 다 우려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59%,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요.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42%,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밀리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두 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볼 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뭐 부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항소 포기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누가 했느냐. 주체가 되게 중요해요. 말도 그렇잖아요. 제가 제 이해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네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항소 포기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적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 사안은 무죄가 나온 사안이 아니라 유죄가 나온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윤석열 그 피고인의 구속 취소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항소 안 한 건 사실상 무죄인 것을 항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건 왜 부각이 이렇게 크게 됐을까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무슨 뭐 기소가 된 윤석열처럼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권력의 이해가 대변되고 있는 것으로 요 사안을 볼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왜 항소포기라는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제도를 이 사안부터 시작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반사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별개라고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년 내내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측에서 나온 항소 포기가 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포인트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거나 그렇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관련되어 있는 항소 포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었던 검사들을 파면하는 법을 만들겠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심제, 배임죄 폐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줄줄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그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의 역학관계까지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